단 한 번의 추억으로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그 사람은 속삭였다. 그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추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내 품에 새처럼 날아온 날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이제 내 여자가 되었구나 하는 맘. 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작품 속 글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추측이 되실까요? 오늘 준비한 작품은 단편소설 내 여자입니다. 지은이는 신봉순, 펴낸 곳은 북인입니다. 이 작품은 신봉순 작가님의 소설집인 소매각시에 실린 단편 중 하나인데요. 현실의 도덕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 여자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 오로라와 동행해주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내 여자가 지금 병원에 있다. 손등에 링거 바늘을 꽂은 채 침대 위에 가라앉을 듯이 누워있는 내 여자에게 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다.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과 이마 위에 달라붙어 있는 젖은 머리카락이 간밤에 절박했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어서 목이 무척 마를 것 같은데 남편이란 사람은 없어진 아이에 대해서만 늙은이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팔관에 임신이 되어 유산이 된 모양이었다. 목이 많이 마를 텐데 젖은 가재 수건을 입에 물려주면 갈증이 어느 정도 가실 겁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자 그때야 내 여자의 남편은 나를 한번 흘낏 쳐다본 후에 내 여자에게 목이 마르냐고 물었다. 내 여자가 고개를 희미하게 끄덕이자 그는 가재 수건을 사오겠다며 병실을 나섰다. 2인용 병실은 한쪽 침대가 비어 있어서 북적거리는 문병객에겐 다행이었다. 내 여자는 문병 온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미소를 보내면서도 나에게는 애써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남편이 없으면 한 번쯤 쳐다봐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숫째 나는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내 여자는 거짓말을 못하는 여자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살해부터 걸려 그 살해 때문에 나에게 붙들린 여자다. 놓친 아이가 3개월이나 되었다면 나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았다. 강물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들이닥쳤다. 어느새 가재 수건을 한 꾸러미 사온 내 여자의 남편은 그것을 물에 적셔서 내 여자의 입에 물려주었다. 새삼스럽게 이마 위에 달라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쓸어주면서 엄마에게 전화했으니 곧 오실 것이라고 했다. 내 여자의 눈에 잠깐 생기가 도는 것으로 봐서 내 여자의 친정어머니를 지칭하는 것 같았다. 질투가 나서 볼 수가 없었다. 내 안에 들이닥친 강물은 이제 시뻘건 화토불로 변해서 훨훨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병실 밖으로 나오자 그걸 신호로 모두 밖으로 나왔다.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에 모두 혼비백산해서 몰려들었다. 내 나이가 50을 넘자 글쎄 해탈이라고 하면 조금 과장이겠지만 내 젊은 날에 세상과 송두리째 바꾸자고 해도 바꾸고 싶지 않던 내 사랑에 대한 열정이 그냥 그렇구먼 하는 정도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길 가다가 한 번쯤 뒤돌아보고 싶을 정도로 눈에 띄는 여자를 보아도 그냥 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우뚝 서 있는 건물이라든가 요란스럽게 흘러나오는 음악처럼 세상이 잘 굴러가기 위해 존재하는 소품으로 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런 나에게 병원이라도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곧
살아갈 의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사업의 성장과 그것은 정빌의 관계라고 낄낄거리면 오히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네들이 언제나 철이 들까 싶어서 혀를 차곤 했더랬다. 내 여자인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이곳 소도시는 언제나 각종 공고문을 실은 현수막으로 거리가 출렁거렸다. 그중 시립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을 때 내 목구멍은 전깃줄 위에 나란히 앉아있던 참새떼가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날아들어와서 깃털을 비벼대는 것처럼 간지러웠다. 30해가 넘도록 짐짓 외면해왔던 것이 이런 식으로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남녀를 합해서 30명도 채 안 되는 합창단원에서 그 사람은 피아노 반주자였고 나는 테너 파트를 막 맡았다. 반주자가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서인지 어째서인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들 같았다. 단장인 지휘자까지도 그 사람의 부재를 못 참아 했다. 그 사람이 조금만 안 보여도 어디 갔느냐고 찾아대기 바빴다. 물론 교대로 할 수 없는 피아노 반주 때문인지는 몰라도 난 정수리가 반질반질한 단장의 머리를 내려다보면서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인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모두에게 친절했다. 약간 냉소적인 나에게도 언제나 친절한 미소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시골 합창단에 과분할 정도로 피아노를 참 잘 쳤다. 처음 보는 악보도 몇 번 두들겨 보지도 않고 완벽하게 연주를 했다. 페달을 살짝살짝 밟아가면서 피아노 삼매경에 빠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더는 이 세상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 준비된 소품으로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핑크 마르티니의 라 솔레데드를 연주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나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싶었다. 노래를 피해 30해를 외국을 방랑하면서도 노래란 말만 들으면 목구멍이 간질거리는 나나 위대한 피아니스트 대신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피아노 장사꾼의 아내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나 깊은 아픔을 수면 속에 감추고 우아하게 떠있는 연못의 오리 같았다. 그 사람은 볼 때마다 참 예뻤다. 검정 원피스를 입었을 때나 복사뼈가 살짝 보이는 길이의 체크무늬 바지에 레이스가 달린 흰 블라우스를 입었을 때나 분홍색 집업 티셔츠에 물 빠진 청바지를 입었을 때도 언제나 예뻤다. 약간 컬이 들어간 귀밑을 살짝 덮은 단발머리를 검은 밴드로 뒤통수에 한 가닥으로 묶었을 때 머리카락이 짧아서 살짝 빠져나와 그 사람의 우윳빛 같은 하얀 목선을 간지릴 때는 그 목덜미에 입이라도 맞추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은 달떠 있었다. 나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태양계의 한 위성이 되고 말았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위성은 태양의 흑심을 품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처럼 태양열의 날개가 녹아내려 바다로 추락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카로스가 밀랍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지금껏 잘 살아온 인생이 추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가을맞이 정기 공연에서 솔로를 하나 맡기로 되어 있었다. 핑크 마르티니의 라 솔레데드를 부르기로 했다. 단장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쇼팽의 피아노 음악과 첼로의 애잔한 음이 잔잔히 깔려 있어 격조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에게는 늘 듣는 가곡보다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그 사람이 조곤조곤 설명하자 단장은 두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곡을 선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 사람이 그 곡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고, 그 사람이 그 곡을 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많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합창 연습이 끝나면 그 사람과 나, 그리고 단장, 이렇게 셋이 남아서 연습을 했다. 내 독창의 단장의 역할은 첼로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단장은 언제나 그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의 남편이 연습에 잘 보내준다는 게 이유였다.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었을까? 정기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우리 단원들은 다 같이 호텔에 붙어 있는 나이트클럽으로 갔다. 1차 회식 자리에서 다들 기분 좋게 취해 나이트클럽으로 들어서기 바쁘게 무대로 나가 춤을 추기에 바빴다. 그 사람과 단장만 자리에 남아서 춤추는 단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단원들의 등살에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아니, 얼마쯤은 흥에 겨웠었다. 내 독창이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어필이 되었다고 하니 그동안 간지러웠던 목이 얼마쯤은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블루스 곡이 나오자 단원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우르르 자리로 들어왔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무대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술 기운을 핑계로 단장 앞에 머리를 숙였다. 단장님, 서 선생님과 블루스 한 번만 추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추고 싶으면 추면 되는 것을. 좋아. 대신에 제대로 추라고. 소위 음악한다는 사람이 대충 추면 안 되지 않아? 서 선생인 그 사람은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춤을 잘 못 춘다고 사양을 했다. 아니, 못 출 것 같은 생각은 나도 했다. 그 사람은 어디 이런 데서 춤도 한번 제대로 춰보지 못했을 것 같았다. 나는 무릎만 안 꿇었다 뿐이지 영국 신사처럼 조금 과장되게 오른손을 앞으로 쑥 내밀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그 사람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손이 부끄러울까봐 그런지 아니면 다른 단원들의 부추김 때문인지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다.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무대로 나가는 길은 참 멀었고 참 떨렸다. 내 떨림이 그 사람의 손에도 그대로 옮겨졌는지 무대 중앙으로 가서 그 사람의 허리를 내 쪽으로 바싹 끌어당겨도 그 사람의 두 팔을 내 목에 감아도 그 사람은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니 우리는 거의 포옹을 한 채로 음악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과 춤을 추면서 이카로스의 날개는 나에게만 달린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내 몸으로 전해오는 그 사람의 몸은 나보다 더 떨고 있었다. 그 사람은 숫제 눈을 감고 나와 눈 맞추기를 거부했다. 그 사람의 허리를 두른 내 팔에 힘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의 떨림에 용기를 얻어서인지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서 선생님, 나 요즘 서 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춤이 끝나자 무대 밖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관중들을 의식해서 그 사람에게 허리를 90도로 꺾는 과장된 인사를 건넸다. 모든 것이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앞세우고 약간 비틀거리며 자리로 들어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선생님, 참 멋집니다. 누군가가 불쑥 한마디 건네면서 시원한 맥주를 잔이 넘치도록 따라주었다. 그것을 목을 때가 늘어나도록 단번에 마시고 나서 탁자 모서리 위에 있는 붉은 등을 머리 위로 올렸다. 하얀 셔츠 위에 붉은 조끼를 입고 같은 색의 나비 넥타이를 맨 얼굴이 해사한 종업원이 다가오자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다. 종업원이 오렌지 주스를 커다란 유리병에 가득 담아오자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잔을 건네고 잔에 넘치도록 주스를 따라 주었다. 맥주도 잘 안 마시는 여자였다. 가을맞이 정기 공연이 끝나자 그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 한동안 쉬자는 쪽인 것 같았다. 그 사람을 볼 길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원래에서나 가능했다. 물론 그 사람이 언제나 나와 있는 피아노 대리점에 미친 척하고 들른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했다. 내 마음이 담백하지 않은 데다 다들 얼마쯤은, 아니 다들이 아니고 단장 혼자인 것 같다. 단장은 관광 나이트에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하긴 술에 취한 척 아무리 위장을 한다고 해도 수컷의 본능을 같은 수컷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단장의 행동이 싫은 것 같이 단장도 아마 그럴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언제나 그곳에는 한쪽 다리를 바닥에 끌다시피 하면서 걸어다니는 그 사람의 남편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오전 10시경에 가게에 나와서 온종일 그 사람의 남편과 같이 있다가 저녁 7시쯤에 먼저 집으로 들어갔다. 이따금 단장이 방문하면 향이 좋은 초이스 커피를 대접할 것이다. 한 손에는 에토로 토트백을 들고 한 손에는 그 사람의 10살짜리 딸의 피아노 학원 가방을 들고 또 그 사람이 아침에 집에서 들고 나온 분홍 보자기에 싼 찬압을 겹쳐 들고 머리를 살짝 숙이고 걸어가고 있었다. 아침보다 무겁지 않은지 그 사람의 어깨는 내려앉아 있지 않았다. 그 사람의 집은 시내에서 외곽도로로 나오는 강변에 있는 3층짜리 빌라였다. 그 사람의 가게에서 걸어 한 20분밖에 걸리지 않아 그 사람은 언제나 걸어 다녔다. 강변에는 코스모스가 무더기로 하늘하늘 피어 있었다. 무릎이 보일락 말락하는 보라색 쉬폰 원피스에 발등에 끈이 둘러있는 굽 높은 검은 구두를 신은 그 사람은 짐을 잔뜩 든 채로 그 코스모스를 한참이나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많았다. 지나가는 차의 운전자가 가끔 창을 내리고 이런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볼 정도로 그 사람은 사람의 이목을 끌 만큼 예뻤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의 집은 빌라 303호였다. 현관으로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거실에 불이 켜졌다. 베이지색 커튼이 길게 쳐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어항속 같은 그 불빛을 한참이나 쳐다보고 있다 보면 10살짜리 딸아이가 탄 노란색 GMB 학원 버스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밤 10시가 되자 파르스름한 간판불이 꺼지며 이어서 대낮같이 환하게 불 밝히고 있던 등도 구석부터 3단계로 꺼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다. 외다지 유리문을 잠그고 다시 문을 한번 잡아당겨 보고는 보도블록이 깔린 길로 내려섰다. 집으로 갈 작정일 것이다. 아주 드물지만 그 사람의 남편이 외출이라도 한 날에는 그 사람이 밤 10시까지 가게에 있는 날이었다. 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은 차에는 관심이 없는지 그 사람은 아직도 내 차를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내 차 옆으로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지나가고 있었다. 검은 원피스 위에 하얀 카디건을 걸치고 늘 들고 다니는 에토로 토트백 이외에는 손에 든 것이 없었다. 남편이 외출하는 날에는 찬압을 들고 나오지 않는 날이다. 그런 날에는
점심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 사람의 뒤를 차에 탄 채 주춤주춤 따라가다가 창문을 내리고 그 사람을 불렀다. 서 선생님, 지금 퇴근하시는 길입니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처럼 땅만 보고 걷던 그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볼 일이 있었어요. 집까지 태워드릴 테니까 타세요. 괜찮아요. 집이 멀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사양했지만 난 이미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뒤에 서 있는 차가 짧게 경적을 울리자 그 사람은 엉겁결에 내 차에 올라앉았다.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강변도로를 타자 곧 그 사람의 집인 빌라가 보였다. 빌라 앞에서 다시 좌회전해서 긴 다리를 건너면 곧바로 빌라 주차장인데 난 그 긴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냥 직진했다.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았다. 한 바퀴만 돌고 와서 내려줄게요. 사실 서 선생님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서 일부러 왔어요. 괜찮죠? 괜찮아요. 어디 음악이 잔잔히 깔린 커피숍이라도 가고 싶지만 동네가 빤하다 보니 그 사람에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24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편의점 안에는 온갖 마실 거로 그득했지만 그 사람에게 줄 적당한 것은 쉽게 고를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홀짝홀짝 잘 마시는 커피는 밤이라서 주고 싶지 않아 오렌지 주스를 2병 사서 나왔다. 24시 편의점 간판이 대낮처럼 휘황찬란해 차 안에는 별다른 등이 필요 없었다. 오렌지 주스 병을 따서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그 사람은 내가 건네주는 주스를 받고는 마시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었다. 빨리 물어보라는 것 같았다. 집에는 분명 그 사람의 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빨리 보내주기는 해야 할 것이다. 서 선생님, 그때 왜 그렇게 떨었어요? 내 생각에는 서 선생님도 나를 얼마쯤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마치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고개를 약간 숙이고 내가 따준 오렌지 주스병만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것이라 손이 시릴 것 같았다. 차라리 따뜻한 것을 사왔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대답이라도 해야 풀려나리라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달은 것 같았다. 사실 그 사람에게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이대로 아무런 대답도 듣지 않고는 보내줄 수가 없었다. 선생님, 그 질문에 노코멘트 하면 안 될까요? 한참 후에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대답이었다. 그 사람의 말뜻을 파악하느라 그 사람의 얼굴을 뜯어먹을 듯이 바라보는 내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그 사람은 들고 있던 오렌지 주스를 엉겁결에 마셨다. 그런데 그만 사레가 걸리고 말았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싶지만 아니면 치마 위에 떨어진 주스라도 닦아주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진정되기를 기다려 휴지를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휴지를 건네주면서 얼떨결에 받은 그 사람이 마시다가 만 주스를 나는 아주 천천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착각도 유분수지. 좀 잘해준다고 그런 오해를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막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식의 대답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먹다 남은 주스를 마시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차가 그 사람의 집 앞 주차장에 와서 설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 그냥 이대로 쭉 단정하게 살고 싶어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고 남편이 잘못했을 때 잔소리도 딱딱 할 수 있는 떳떳한 아내로 살고 싶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가방을 들고 내리려다가 나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단정한 사람으로 쭉 살아가겠다는 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 채 나는 다시 필리핀으로 날아왔다. 알라방에 있는 관광 여행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 반가울 지경이었다. 때때로 참 쓸쓸했지만 견딜만 했다.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10분의 1 정도는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해 줄 것 같았다. 단정하게 살고 싶다는 그 사람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내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내도 그 사람처럼 남편과 아이를 위해 단정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 최악의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본능대로 산다는 것은 동물들이나 하는 것이 아닐까. 나보다 정확히 12살이나 어린 그 사람이 참 지혜로워서 난 그 사람의 바람을 존중하기로 했다. 처음 치는 악보도 아닌데 자꾸 틀려서 연습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단장이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다. 3개월 만에 처음 연습실에 나타나자 그래도 봄맞이 정기 공연은 펑크를 내지 않게 돼서 다행이라고 다들 한마디씩 했다. 난 그 사람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 필리핀에 가 있었다고 했다. 물론 단장에게 통보는 했으니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내가 필리핀에 가 있을 동안 그 사람의 귀 밑에 찰랑대던 단발머리가 어깨를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자라 있었다. 눈은 더 동그랗게 커져 있었고 검은 브이넥 카디건에 앞뒤로 2줄만 주름이 잡혀있는 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는 그 사람의 몸피가 조금 말라 보였다. 무엇보다도 나랑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서 슬픔이 강물처럼 물컹물컹 솟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다. 단장은 그 사람을 보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평소에 서선생 같지 않고 마치 혼이 나간 사람 같다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연습하자고 했다.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나도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처럼 연습실을 나왔다. 화장실은 2개의 방문을 지나 복도 끝에 있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난 그중 첫 번째 방으로 그 사람을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물었다. 서 선생님, 오늘 왜 그래요?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요. 그 사람은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렁그렁 샘솟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꾸 고개를 숙이고 내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다. 이런 그 사람을 나는 내 품에 깊게 안았다. 내 품에서 어린 새처럼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면서 내가 10번 그리워할 동안 한 번쯤은 그리워해 줄 거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어쩌면 20번은 더 나를 그리워했을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 사람의 입술에 내 입술을 맞추려고 하자 그 사람은 얼굴을 돌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선생님, 낮에는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선생님을 못 뵐 줄 알았거든요. 내일부터 다시 아무렇지 않게 씩씩해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좀 많이 쓸쓸했어요. 서인희. 그 사람에게서 온 문자였다. 난 그 사람이 보낸 문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기껏 한다는 것이 그 문자에 입을 맞추는 일이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니 답장을 할 수도 없었고 전화는 더욱더 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의 이카로스 날개가 녹아내려 바다에 추락한다면 나는 바다만한 대형 선박을 정박시켜 놓고 그 사람을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게 받아내겠지만 그 사람은 그 날개가 혹여나 녹을까봐 날개를 펼치지도 않았다. 내 이카로스 날개는 그 사람의 그렁그렁한 눈물을 보았을 때부터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졌다. 이것은 분명 기막힌 일이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사람 말대로 팔자에 있는 일이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까. 정기 공연 연습 때문에 매일 그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 싹 닫고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인 친절한 미소를 나에게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 다른 단원들이랑 똑같은 색깔의 친절한 미소를 말이다. 다시 씩씩해지겠다는 문자를 받기는 했지만 그 사람의 그렁그렁한 눈물이 눈앞에 삼삼하고 어린 새처럼 내 품에서 바들바들 떨던 그 떨림을 기억하고 있는 나는 그 사람의 그 태도가 너무 안쓰러웠다. 여전히 그 사람은 단장의 차지였다. 그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언제나 단장의 할 일이었고 같이 밥을 먹는 날에도 언제나 그 사람 옆에는 단장이 앉아 있었다. 그 사람에게 물도 한 잔 따라주지 못하고 늘 바라보기만 했다. 단장의 말로는 그 사람의 남편이 고약하기 때문이란다. 장애인들이 좀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시립합창단에서 반주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장사 속이 있었다고 했다. 피아노를 비롯한 필요한 악기를 모두 그 사람 남편의 매장에서 납품하기로 하고 그 사람을 섭외할 수가 있었다고 했다. 이번 공연에도 내 독창은 들어가 있었지만 그 사람과 둘이서 연습할 기회는 이번에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 춤을 출 기회는 주어졌다. 술을 빙자할 자신도 없고 해서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맥주만 홀짝거리고 있는데 단장이 나를 불렀다. 서 선생과 그때처럼 멋들어지게 춤을 춰보라고. 노래할 때도 그렇고 춤출 때도 그렇고 아주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며 우리를 부추겼다. 난 그 사람에게 그때처럼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별로 사양하지 않고 내 손에 그 사람의 손을 올려놓았다. 모두 박수를 쳤다. 나는 그 사람의 손을 놓치기라도 할까봐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무대로 나왔다. 그때처럼 그 사람의 두 팔을 내 목에 감게 하고 그 사람의 가는 허리에 내 두 팔을 감았다. 여전히 어린 새처럼 떨고 있었지만 눈을 감지는 않았다. 춤이 끝날 무렵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속삭였다. 선생님,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 기제사 날이라 친정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딸아이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 두고 왔다며 그 사람은 묻지도 않는 말을 마치 변명처럼 덧붙였다. 장인의 기제사라면 사위도 당연히 참석할 것 같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남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에 담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얼음 속 보듯 들여다보이는지 남편은 친정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
친정부치들이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눈치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1년 중 유일하게 홀로 외출할 기회라 오히려 반긴다며 그 사람은 속삭였다. 해풍이 그 사람의 머리카락과 하얀 시폰 원피스 자락을 살짝 뒤집으면서 나에게로 날아오자 그 사람의 목소리는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 사람의 향기는 아득하면서도 아찔했다. 우리는 마주 바라보며 자꾸만 웃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실컷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심술궂은 신이 그 대가로 내 목숨을 거두어 간다고 해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붉고 안온했던 해가 수평선 너머로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리자 그 사람은 원피스 자락에 묻어있는 모래를 살살 털어내며 일어섰다. 친정가는 막차를 타자면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순식간이었다. 내가 이렇게 빨랐던가 싶어 나 스스로 놀랄 정도로 나는 그 사람의 손을 번개같이 움켜잡았다. 이대로 그 사람을 보낸다면 죽어서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 자신을 기만한 죄로 죽더라도 아마 지옥불이 훨훨 타오르는 곳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어디서 나온 용기인 줄은 지금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그 사람 말대로 팔자에 있는 일이라 애돌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단 한 번의 추억으로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그 사람은 속삭였다. 그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추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내 품에 새처럼 날아온 날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이제 내 여자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 내 여자가 다른 사람의 여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 나와 추억을 공유한 내 여자는 열흘 가까이 피아노 대리점에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집에서 꼼짝을 안 했다. 단장 말로는 몸살을 된통 앓고 있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나랑 추억을 공유한 대가로 혹독한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사람은 추억을 만들 배짱도 없는 여자였다. 내 여자가 앓고 있던 그 열흘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베이지색 커튼을 투영해서 나오는 거실 빛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가, 내 여자를 눈꽃만큼도 닮지 않은 내 여자의 딸이 GMB 학원차에서 내려 빌라 계단으로 나풀나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담배를 다시 피우게 한 것도 내 여자였다. 2인용 병실에는 내 여자의 친정 어머니가 지키고 있었고 내 여자의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고 단장도 하루에 한 번쯤은 나타났다. 회복이 빨리 안 돼서 큰 병원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내 품에 한 번 날아온 후 열흘을 앓는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는 벅찰 것이다. 내가 가보는 방법밖에는 없다. 아니면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이 검사 저 검사를 받느라 초주검이 될 것이다. 내 여자에게 줄 것을 고르는 것은 꽃집에서도 쉽지가 않았다. 이 꽃집의 꽃을 전부 포장해도 모자람이 있었다. 아내가 입원해 있다고 하니 노란 장미에 안개를 풍성하게 섞은 꽃다발을 선물하라고 꽃집의 젊은 여자가 말했다. 병실에는 내 여자의 어머니와 내 여자밖에는 없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다. 내 여자의 어머니는 내가 병실에 나타나자 무척 당황하는 것 같았다. 난 공손히 인사를 드리며 같은 단원인데 이제야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 여자가 그녀에게 고개를 희미하게 끄덕이자 마지못해 내가 가지고 간 꽃을 받고
간이 의자를 내놓으며 앉으라고 했다. 수술한 지가 일주일이 다 되어가도록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링거가 주렁주렁 내 여자의 팔뚝을 향해 매달려 있었고 입술은 사막처럼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몸에 있는 물기란 물기는 다 날아가 버려 먼지같이 파삭한 내 여자가 나를 보더니 눈이 빨개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샘솟았다. 내 여자의 어머니가 이런 내 여자를 힐끗 보더니 매점에 다녀오겠다며 문을 열고 나갔다. 선생님, 죄송해요. 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나보고 죄송하다고 한다. 짐작대로였다. 내 아이는 아빠인 나에게 인사도 없이 이 세상을 거부해버리고 말았다. 태어났다면 아주 똑똑할 녀석이었겠다. 3개월이나 키워주느라고 애썼다. 나 몰래 아이를 키우느라 까칠한 것을 가지고 난 나와의 인연을 끊느라 그러는 줄만 알았다. 애썼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는 사막 같은 내 여자의 입술에 키스했다. 할 수 있다면 내 몸의 수분이란 수분은 다 끌어와서 내 여자의 마른 입술을 촉촉하게 해주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빨리 정신 차려요. 이렇게 맹놓고 있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마음 알면 빨리 일어나요. 내 여자 어머니가 문 밖에 있었다.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처음보다 부드러워졌다. 나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인사를 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왔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가 낮게 그렇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시는 발걸음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깜짝 놀라 쳐다보자 내 여자의 어머니는 애잔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혀를 쯧쯧 찼다. 만나려면 좀 일찍 만날 것이지. 하긴 인연이 그것밖에 안 되면 억지로 될 수도 없지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욕심은 경우가 아닌 사람을 욕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발자에 없는 것을 욕심부리면 나무새스러운 일밖에 더 생기겠어요. 그래도 한 번은 잘 왔어요. 궁금하기도 했고 이제는 잠을 좀 자겠지. 약속해요. 다시는 발걸음 안 하겠다고. 네, 어머니. 2번이나 그냥 엘리베이터를 보내고 난 후에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내 여자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혀를 쯧쯧 차고는 병실로 돌아가 버리고 난 1층 로비로 나왔다. 로비의 회전문에는 내 여자의 남편과 딸이 막 들어서고 있었다. 내 여자의 남편은 앞장서서 뛰어가는 딸을 잡느라고 나를 미처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내 여자가 몸을 추스리고 미음을 받아먹기 시작했다고 했다.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단장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면서 내 여자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았다. 내 여자의 어머니에게 섣부른 약속을 한 것이 내 혀를 잡아 뽑고 싶을 만큼 후회가 되었다. 길을 멈추었을 때 사랑은 빛을 잃는다. 나는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다. 신봉순 작가님의 단편소설 내 여자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